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박경리 선생님의 일본 야만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참고하려고 이 국화와카를 다시 읽었거든요. 다들 아시는 유명한 책인데 끝까지 읽기는 아마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20대와 40대에 2번 도전했었는데 2번 다 끝까지 읽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20대와 40대에 제가 알았던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너무나 문화적인 선진국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책이라 옛날 얘기만 하는구나, 수십 년 전의 일본을 이야기하는구나, 서양인의 시각으로 동양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경리 선생님의 격정적인 일본 야만론이 인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이 국화와 칼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1944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 국무부로부터 일본에 대한 연구를 위촉받아서 1946년에 이 책을 완성했는데요.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경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보다 엄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유를 일본의 계층 제도를 분석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의 계층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전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계층제 사회였죠. 조선도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의 영향 아래 오랫동안 장자 상속으로 대표되는 종법제 사회였고 이른바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양반, 농민, 공인, 상인과 천민으로 이루어진 계층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교의 종법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씨족 사회의 계보인 족보 같은 것이 일본에는 없었고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모시기보다는 당장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정해진 계층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계층 제도를 카스트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카스트 제도 하면 인도의 신분 제도가 떠오르는데 굳이 카스트 제도라고 한 것은 근대 이전 일본에서는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조선은 역사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료를 임명해 왔습니다. 과거 제도는 지금의 공무원 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는 것은 서양에서도 19세기에나 실시된 선진적인 제도였고 평민들도 응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과거제를 시도한 적은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관료 제도를 들여와서는 세습 귀족이나 봉건 영주를 관직에 임명하는 데 그쳤죠. 그리고 시험에 의해 선발된 중국과 조선의 관료는 관직을 세습할 수 없었지만 일본의 관료는 자식에게 관직을 세습했습니다. 또 중국과 조선에서는 지방관을 왕이 임명했기 때문에 관료가 주기적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봉건 시대의 백성들은 한 번도 정부가 임명한 신진사또를 만나본 경험이 없고 오직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대대로 군림하는 봉건 영주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남원 시골의 도령이었던 이몽룡이 하루아침에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돼서 현직 권력인 변사또를 응징하는 혁명적인 스토리는 일본에서는 전혀 꿈도 꿀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본에서 권력의 상층부는 이중 체제였는데요. 일왕과 쇼군의 이중 통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12세기에서 19세기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일왕은 아무런 정치적 실권이 없었지만 쇼군이 왕을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둔 것은 일본의 카스트 제도의 맨 위에 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왕실 아래 쇼군을 포함한 귀족과 봉건 영주가 있었고 그 아래 사무라이와 농민, 공인, 상인의 계급이 있었고 그 아래 다시 인도의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불황민, 천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왕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대부분의 서민들은 물론 최초로 미일 통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페리 제독이나 초대 일본 주재 미국 공사조차도 처음에는 일왕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두고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이 자신들의 왕에 대해 가진 관념이 태평양의 다른 섬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사모아나 통가의 몇몇 섬에는 신성수장과 세속수장이 함께 있는데 신성수장은 일체의 세속적인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수원의 첫 과실을 땄을 때 신성수장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과일을 먹을 수 없다던가 신성수장이 죽으면 장엄한 의식을 치른다던가 하는 것이 일본의 이중 통치 체제와 흡사하다고 봤습니다. 일본인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믿는 자신들의 왕에게 이런 정도의 신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중국과 조선에서도 왕은 고귀하고 천명을 받은 존재이긴 했지만 혁명에 의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생각하면 많이 다릅니다. 일본인에게 일본 왕실은 혁명으로 바꿀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일본에서 평화와 안정이란 왕을 꼭대기로 하는 계층 사회에서 사람들이 각자 알맞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했고 누구도 이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각 계층이 알맞은 자리를 지키면 그에 맞는 보상과 보증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계층 질서를 어기지 않는 이상 농민은 토지 경작권을 독점할 수 있었고 공인은 물품 제조권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는 없을 텐데요. 일본에서도 물론 농민들의 봉기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계층적 질서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을 잡았던 에도 시대 250년간 지나친 세금에 항의하는 농민 폭동이 1000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농민 폭동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봉건 영주에게 바쳤는데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게 되면 농민들이 영주의 성 아래로 몰려가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탄원서가 중도에서 묵살되거나 영주가 탄원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농민의 지도자가 쇼군의 막부 정부가 있는 에도로 가서 막부의 고관이 가마를 타고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가마 안에 탄원서를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막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판결의 반 정도는 농민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해도 이 탄원서를 전달한 농민의 지도자는 자신의 봉건 영주에게 복종하고 알맞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계층 사회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했고 농민 지도자가 자기들의 영웅이었어도 계층 제도를 어긴 것에 대한 벌을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 지도자가 교수형을 당하거나 못 박혀 죽는 현장에 민중이 대거 몰려들었어도 결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대를 거치면서 많은 나라에서 계층제에 기반한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중국은 내전과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계층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조선의 멸망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계층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귀족 계급이 보존이 됐습니다. 천민 계급의 경우에도 이들의 주거지가 그대로 세습되면서 유지됐기 때문에 아직도 사는 지역에 따라 천민을 차별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상세한 행동 지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을 지지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도에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처럼 일본인에게도 계층 제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자랑으로 여기는 100년 된 가게, 장인 정신, 그리고 지역구를 대대로 물려주는 정치인까지 카스트 제도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서양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시행했는데, 우선 봉건 영주의 과세권과 모든 계층의 법률상 불평등을 없앴습니다. 천민 계급이 해방됐고, 불교가 국교의 지위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신토가 올라갔습니다. 영주와 사무라이의 봉건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 아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자금을 대줬지만, 이런 메이지 정부의 개혁은 전혀 대중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871년에서 1873년까지 대중이 가장 열광적으로 지지한 것은 조선 침략론, 바로 정한론이었는데요. 메이지 정부가 이것을 묵살하자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봉건제로의 회귀와 정한론을 내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곧 진압이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싫어하는 일본이 정작 혁명이 필요할 때는 한반도로 눈을 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은 일본을 세계 열강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계층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서양과 비슷한 체제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일왕이 내려줬다고 하는 일본의 헌법입니다. 일본은 서양 여러 나라의 헌법을 비판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제국 헌법에 의해 제국 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헌법의 입안자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고,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일본 총리와 초대 한국 통감이 됐죠. 그런데 루스 베네딕트에 의하면 이 헌법에는 백성의 간섭과 여론의 침입을 방지하고 계층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예방수단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근대 이후에도 국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을 국민에게 맡겨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선 메이지 정부는 군을 독립된 위치에 두었는데, 육군과 해군 장관은 내정을 맡은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직접 왕을 만나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군 해군 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내각도 성립할 수 없게 해놓고, 내각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육군과 해군 장관을 불러들여서 내각을 총사퇴시킬 수 있게 했는데요. 군의 장관을 문관 출신이 차지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군부가 합법적으로 내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방법이 헌법에 있었는데요.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논하여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이 조항 덕분에 일본군이 내각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 일본 내각이 군부의 행동을 승인하고 군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루스 베네딕트는 이 제국 헌법을 민의를 반영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헌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일본의 산업계도 유신 개혁이나 헌법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수 각하들에 의해 세심하게 재편이 됐습니다. 일본은 초기 산업을 정부의 돈으로 건설하고 나중에는 민간회사에 불화했는데, 정부에 의해 선택된 사업체인
미쓰이나 미쓰비시에 형편없이 싼 값에 팔았습니다. 산업개발은 일본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맡길 수 없고 산업계에도 알맞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즉 귀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밀어준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재벌들은 위로부터 알맞은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가끔 산업계에 벼락부자가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은 뭔가 남을 속이고 부정한 짓을 해서 돈을 모았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알맞은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사회에 걸쳐 계층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된 알맞은 위치가 있었는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이 이 계층 제도에 대해 가지는 신앙과 신뢰는 마치 미국인이 인간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신뢰를 중요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신들에게 꼭 맞는 이 안전한 계층 질서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했을 때 인과응보가 찾아왔다고 루스 베네딕트는 표현했는데요. 일본의 계층 제도는 도저히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는 것이고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일본의 시도에 분개했지만 일본군 장교나 사병들은 점령지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낮은 지위이긴 하지만 우리의 계층 제도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어째서 싫다고 하는가? 대부분의 국민이 일본 계층 제도의 하층으로 흡수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 세 나라가 부당한 침략 행위를 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봤지만 일본은 대동아의 공동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바로 일본을 계층제도의 꼭대기에 놓고 나머지 동아시아 나라들을 계층제도 속에 넣어주고 서양을 몰아내겠다는 계획인데 일본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이것에 호응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일본이 1941년 진주만을 공격한 당일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게 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은 불변이다. 일본 정부는 현 사태의 영구화를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각국이 세계 속에서 각자 알맞은 위치를 즐기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일본 정치가의 말에 의하면 일본은 그들의 형이며 그들은 일본의 아우이다. 이 사실을 점령지 주민들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주민을 지나치게 배려하면 그들이 일본의 친절에 편승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통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본이 구상한 세계 질서에서 일본은 한국은 항상 일본의 아래에 있어야 마땅하고 그곳이 한국에게 알맞은 자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체제에 합의하고 경제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것을 일본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걸 넘어서 한국을 한국에 알맞은 자리인 일본의 경제적 속국으로 두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도발 조치에 일본 국민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국가와칼 4장까지 일본의 계층 제도를 둘러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몰랐던 일본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스 베네딕트에 따르면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층제도 안에서 위에서 내려준 집단적인 목표를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서부터
항일 독립전쟁, 그리고 4.19, 5.18, 87년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개인적 양심과 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민중과 시민이 전면에 나서서 나라를 이끌어온 사람들이죠. 따라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의 뒷부분은 이런 계층제도 하에서 형성된 일본인 특유의 윤리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더욱 흥미진진한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